용감한 남편. 프롤로그.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다루는 일을 냉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보다 사람의 삶을 대신 들여다보는 자리라고 느껴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손에 들고 오시거든요. 어떤 분은 분노를, 어떤 분은 후회를, 또 어떤 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린 사랑을 질질 끌며 나타나십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다음 주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사님이 남겨놓은 메모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정장을 입은 모습, 또렷한 말투. 보통 이혼 상담에 오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흐느끼시거나 망설이시거나 자기 말부터 길게 풀어내기 마련인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시험하듯 침착한 얼굴이었죠. 저는 바쁜 척 혹은 진짜 바빠서 늘 하던 방식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서 오세요. 언제 결혼하셨고 아이는 있으신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요. 내일까지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사건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써오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의 남편이 전형적이고 뻔한 나쁜 남자일 거라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바람, 무책임, 가정 내 갈등. 대부분의 사건은 형태만 조금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이 제출하신 진술서를 읽던 저는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알 수 없는 위화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한 줄 한 줄마다 스며 있었거든요. 그분은 분명 진실만을 적고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자신이 보고 싶은 진실만 적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결국 가정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버틸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셨다고 하셨죠. 위자료 역시 크게 요구하셨고요.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피해자요, 가해자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들어가자 남편이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의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여자분이었어요. 젊고 지적이고 예쁘기까지 한 부인을 버리시고 연상에다 그다지 꾸미지 않은 평범한 여자분에게 가셨다니. 저는 처음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의 선택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죠. 그 사건은 제가 15년 동안 본 이혼 사건들 중 가장 이상하고 가장 복잡하며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아내와 헤어지고 포장마차 여자분과 사시게 되었고 그분들은 아직도 행복하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저 변호사 사무장인 제가 직접 겪고 조사하고 눈으로 확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한 남자의 기묘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마이너스 완벽한 아내의 진술서. 그분이 떠나신 뒤 저는 책상 위에 남겨진 메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 모든 것이 깔끔했고 질서정연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을 정확히 정리해 놓은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는 오래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정리는 대개 무너진 삶 위에 세운 억지 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사무장님, 다음 상담자 들어오실게요.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상담을 오래 해오다 보면 사람의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계신지 보이거든요. 그분에게서 풍기던 감정이 없는 듯한 고요함.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앞두신 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 좌절, 슬픔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음 날 그분이 제출하신 육하원칙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서는 묘한 피로감이 풍겨왔어요. 너무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의 소개로 만났고 결혼식은 어디서 올렸으며 어떤 신혼을 보냈고 형식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문장이 정보만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건 기록을 복사해 놓은 듯 했죠. 그러다 한 문장에서 문득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정을 벌였습니다. 단 한 문장. 그 뒤에는 어떤 감정도 설명도 덧붙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 문장을 쓰신 분은 남편을 사랑하셨던 분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남편을 오래전에 잃어버리신 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에 대한 증오조차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주변 지인분들, 그분이 최근에 시간을 보내셨던 장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다는 그 여자분의 존재 말이죠. 주소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곳은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옆 오래된 가판대 하나, 비닐 천막 뒤로 희미한 조명이 보였어요. 저는 퇴근 후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포장마차의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는 물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천막을 젖히고 들어서자 한 여자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손님이세요?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흔히 보는 평범한 인상이셨어요. 조금은 투박하고 도시적 세련미와는 거리가 있으셨죠.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속까지 비추는 것 같은 투명함이 있었어요. 저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도 아니었지만 그분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혼자 드세요? 예. 퇴근하고 오신 거죠? 그분은 바쁘게 움직이시면서도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말투는 친근했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노력해서 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온화함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의 커튼을 젖히고 들어오셨어요. 왔어?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들어오셨죠.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남편이라고 진술서에 적혀 있던 그 남자분이셨어요. 그분은 꾸며지지 않은 체크 셔츠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생활의 무게가 그대로 배어 있는 얼굴이셨죠. 그런데 그분과 눈을 마주치시는 순간 그분의 굳은 표정이 단번에 풀리셨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지?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밥부터 챙겨줄게요. 포장마차 여자분은 익숙한 손길로 그분에게 치킨발과 어묵 국물을 내어주셨어요.
두 분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가정을 버린 나쁜 남자가 맞는 걸까? 그분의 진술서에 적혀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평범하지만 따뜻한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조용히 소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되겠군요. 2장 마이너스 숨막히는 완벽함. 포장마차에서 본 남자분의 모습은 제가 예상한 어떤 이미지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말씀하시던 가정을 버린 남자와는 전혀 다른 표정, 다른 태도, 다른 공기가 그분에게서 풍겼거든요. 그분은 포장마차 여인과 눈을 마주치실 때마다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셨고 손을 맞잡으실 때면 마치 오래도록 목말라 계셨던 분이 우물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 번지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그 장면들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인 진술서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남편은 어느 날부터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정을 내팽개쳤다. 하지만 제가 본 남자분은 가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숨 쉴 공간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사건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인의 직업, 생활 패턴, 남편의 직장, 양측의 가정 환경까지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분은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갖추신 분이셨고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셨어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부부셨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겉과는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인을 사무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남편분과의 갈등은 언제부터 심해지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예민해졌고 제가 하는 말에 반응을 잘 안 했어요.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고요. 혹시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어요.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남편분이 당신께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말이나 행동 또는 서운함을 표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분은 조금의 생각도 하지 않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고요. 이 대답에서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너무 단정하고 너무 완벽했거든요. 결혼 생활이란 그렇게 흠 하나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과 서운함이 쌓이고 풀리는 과정이 결혼인데 그분의 말씀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당신께 부담을 느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분은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담이요? 제가요? 저는 결혼 내내 남편에게 헌신해 왔어요. 남편이 힘들까봐 제가 모든 걸 챙겼거든요. 직장 문제도 생활비도 친정 문제도. 남편은 저를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하셨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라는 단단한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단단할수록 저는 더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실 때 혹은 자신의 세계가 흔들릴 때 이렇게 완벽한 자기 정의를 만드시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막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사무장님, 남편 편을 드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려는 겁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안 보이던 감정을 봤습니다. 억눌린 분노, 상처,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시는 분의 불안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보고 싶은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세계에서 남편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그래야 하는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이셨던 거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의무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쪽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순순히 만남을 받아들이셨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 계시던 그분은 포장마차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꾸밈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사실만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행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은 배려심 깊으셨고 집을 잘 돌보셨고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내분은 모든 걸 통제하셨고 모든 결정을 아내분이 먼저 내리셨고 자신은 늘 아내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셨어요. 저는 그저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포장마차 그 여자는 그냥 제가 힘들다고 하면 들어줬어요. 비난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손을 꼭 모으셨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숨 막혀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부인은 자신이 헌신하셨다고 믿으셨고 남편은 자신이 사라지셨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감정의 공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떠나신 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부인의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남편의 진심을 들은 지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지셨던 상처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는 결코 누군가의 잘못만을 탓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3장 마이너스 편안함을 찾아서 남편의 진심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면 사건과 저를 분리하는 법도 익혀야 하는데 어떤 사건은 이상하게 제 감정의 일부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왜 부인은 남편의 숨막힘을 보지 못하셨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들었죠. 왜 남편은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까? 저는 두 분 사이에서 답이 서로 엇갈린 채 몇 년 동안 쌓여오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그 빠진 조각을 찾지 못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 싸움으로 갈 뿐이고 진실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그 결정적인 조각을 찾기 위해 남편과 함께 사시는 포장마차 여인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다시 그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오늘은 비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 공기만이 가느다란 천막을 감싸고 있었죠. 천막을 젖히고 들어서자 그분은 바로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제 오셨던 손님이죠? 그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컵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살피신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이셨죠. 남편분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죠? 네. 제 일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손을 멈추시고 포장마차 안쪽에 놓여 있는 작은 의자를 제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드릴게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분을 관찰했습니다. 눈빛이 맑고 단정하셨어요. 꾸밈이 없고 과시함이 없고 매끄럽게 포장된 흔적도 없으셨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딘가 고단함을 이겨내신 분만이 가지시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남편분과 같이 살게 된 건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 포장마차 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셨죠. 제가 말을 걸었어요. 힘들어 보이시길래 그냥 괜찮으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기억을 되짚으시는 듯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집보다 여기서 숨을 더 편하게 쉴 수 있다고요. 저는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아내분이 잘못하신 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못이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에 대해 거의 모르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죠? 그분은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내가 너무 완벽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요. 그 말씀은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돌덩이를 꺼내 놓으시는 것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주시고, 대신 생각해 주시고, 대신 계획해 주시고, 남편분은 얼핏 보면 편하셨겠죠. 하지만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게 너무 완벽하면 그 완벽함이 감옥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어묵 국물에 뜨거운 김을 불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시면 그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을 쉬셨어요. 잘못하셔도 바보 같으셔도 실수하셔도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저를 향해 고개를 드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무장님, 편한 곳을 찾습니다. 좋은 곳보다 편한 곳을요. 그 말씀은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너무 선명하게 진실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분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사실 계획이신가요? 그분은 잠시 웃으셨어요. 그건 글쎄요. 저는 책임질 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오시면 밥 차려드리고 힘들다고 하시면 들어드리고 그냥 그 정도예요. 거창한 미래 같은 건 모르겠어요. 그건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 이야기 같잖아요. 이 여자분에게는 욕망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삶에 대한 진솔함이 있으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에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아내분은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해주셨지만 그 안에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반면 포장마차 여인은 남편에게 아무 기대도 거시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 무게 없는 공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 사건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구나. 결정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신 이미 오래전에 삶의 선택으로 내려지신 거였습니다. 법정은 단지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이었죠. 저는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가는 사이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어요. 사람은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숨을 버틸 수 없는 곳을 떠나시는 거구나.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 마이너스 사랑의 무게. 다음 날 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놓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반복적인 절차인데도 어제 들었던 말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분의 진술서에는 헌신, 희생, 노력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진술서에는 미안함, 부담, 압박이라는 단어가 줄곧 따라붙어 있었죠. 두 분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지만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 있으셨던 겁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셨고, 남편은 아내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라셨어요. 아내분에게 사랑이 기준이셨다면 남편에게 편안함이 기준이셨던 거죠. 그 둘은 영원히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두 분의 관계에서 빠진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분을 다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것이죠. 아내분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시자마자 곧바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무장님, 상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정신도 없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저는 그분을 의자에 앉도록 권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가져오신 진술서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 다시 시간을 잡았어요. 그분은 곧바로 수긍하셨습니다. 이미 사건의 마음을 다 쏟고 계신 분 같았어요. 이혼을 결심하신 아내분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떨리는 눈빛이 있으셨죠. 물론이에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설명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아내분과 계실 때 숨이 막히셨다고 표현하시더군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걸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내분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셨습니다. 저 숨이 막혔다고요? 제가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는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해주셔서요. 너무 완벽하셔서요. 아내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잘 되길 바랐고요. 옷도 제가 골라줬어요.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시니까요. 직장에서도 꾸준히 승진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 공부도 계속 시켰고요. 집에서는 술도 끊게 하고 건강식만 챙겼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상대에게는 간섭이자 감시였을 수도 있었던 거죠. 사랑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분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관리받는 걸 안정이라고 느끼지 않으시고 통제라고 느끼시거든요. 아내분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건가요? 저는 말끝을 조심스레 고르며 답했습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셨죠. 오히려 그 반대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단단한 분이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아내분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잃으신 분의 표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신 분의 표정과 아직 이해할 수 없어 헤매시는 분의 표정이요. 그분은 후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분은 아내분이 주신 사랑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남편께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무게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분은 남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내분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잘못 사랑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남편분이 원하신 사랑과 달랐을 뿐이죠. 그분은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다 드렸으니까요. 그분이 사무실을 나가신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란 참 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고 서로를 위하는데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5장 마이너스 법정의 선진실.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아내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소송 준비가 그분을 많이 힘들게 하신 게 분명했죠. 남편은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하셨습니다. 그분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시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표정이셨죠.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시고 양측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분의 변호사는 명쾌하게 주장하셨어요.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냈다고요.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반면 남편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으셨습니다. 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재판장이 제지하셨지만 아내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으셨을 뿐이었죠. 재판은 결국 이혼 판결로 끝났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결정되었어요. 아내분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가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그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작은 천막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과 포장마차 여인이 나란히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셨죠.
두 분은 특별한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편안하게 함께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 거창한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것. 그리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이혼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만큼 제 마음에 남은 사건은 없었어요. 가끔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면 저는 그 포장마차를 찾아보곤 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두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남편은 포장마차 일을 도우시고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반면 아내분은 저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재혼하셨다고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금 행복하실까? 아마도 그분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상대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을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남편이 선택한 건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도덕적 잣대를,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신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 문을 열고 출근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상처를 안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혼 사건 뒤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프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